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포커스 김도현입니다. 작년 여름 정말 더웠습니다. 지금까지도 작년 여름 더위에 대한 얘기를 회자하는 걸 보면 작년 여름 더위는 정말 대단했었죠. 그래서 한편으론 걱정이 되는 게 올여름은 또 어떻게 버텨야 하나? 올여름 더 더운 거 아니야?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우려를 좀 불식시킬 수 있을지, 올여름 과연 어떤 모습일지, 어떤 대비를 해야 되는지 네 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할 네 분입니다. 먼저 유희동 부산지방기상청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희동입니다. 계속해서 김종경 부산시 시민안전혁신실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홍순 신라대 복지상담학부 교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끝으로 김백민 부경대 환경대기과학과 교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네 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 전에 이제 올여름 다들 이제 더위를 준비하는 분들입니다. 잘 준비가 돼가고 있는지 좀 여쭈겠습니다. 청장님, 일단은 기상청에서 이 발표가 있었습니다. 작년만큼 더울까요? 어떻습니까? 예, 글쎄, 확실히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100%는 아니지만 저희 5월 23일 날 기상청에서는 여름철 기상 전망을 발표를 했습니다. 기온, 강수량 그리고 태풍에 대한 전망을 발표를 했는데요. 우선 기온 부분은 올여름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을 것이라고 예상이 됐고요. 그리고 강수량은 6월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겠고 7, 8월에는 평년과 비슷하겠다고 예상을 했고요. 태풍은 예년과 같이 우리나라에 하나 내지 3개 정도의 태풍이 영향을 줄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기온이 작년보다 평년보다 비슷하거나 높게 예측을 했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예상하기에는 작년만큼의 폭염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예상입니다. 왜 그런지는 추후에 또 여쭙도록 하고요. 일단 작년보다는 덜 덥다니까 한편으로는 좀 다행스럽기도 하고요. 부산시 차원에서 작년에 정말 호되게 여러 군데에서 이제 문제점이 발생해서 올해도 준비를 좀 많이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네, 작년에는 정말 사상 유례 없는 폭염으로 우리 시민들이 힘든 여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을 계기로 해서 우리 폭염 저감시설도 많이 설치하고 그리고 폭염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도 제작하는 등 많은 준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시고 안 교수님, 그 취약계층이 참 어렵죠. 어떻습니까? 예, 취약계층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고 특히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그 건강의 상실하고 그다음에 극단적인 경우는 생명의 위협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하고 거의 6세 이하의 영유아들이 이런 폭염이나 무더위에 아주 취약계층이 됩니다. 그 외에도 만성질환자, 특히 고혈압이라든가 또 당뇨병이라든가 정신질환이라든가 이런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이 취약한 계층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특히 열지수라고 해서 습기가 많은 동네에 그래서 반지하라든지 아니면 옥탑방이라든지 쪽방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거주하는 분들도 상당히 취약한 계층에 속한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취약계층에 대한 대응도 추후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나누고요. 자, 이제 기상학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올여름은 한 말씀 전할까요? 방금 그 유희동 청장님 말씀하셨듯이 올여름은 지난해만큼 이렇게 극단적인 그런 폭염이 나타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 그리고 기상청의 종합적인 의견이고요. 그러나 최근 제가 조사한 바로 따르면 2000년대 이후에 급격히 우리나라 그 폭염 일수도 증가하고 있고 또 굉장히 여름철마다 거의 유례 없이 고온 현상 최소한 평년에 비해서는 높은 기온이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작년보다 덥지 않다고 해서 안 덥다가 아니라 상당히 더울 가능성은 있대 기록을 깰 정도의 그런 폭염 수준은 아닐 거라는 게 지금 전문가들 예상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전문가들 예상을 말씀을 해주셨지만 작년 이맘때에도 장기 예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이 완벽하게 틀려서 그래서 참 많은 분들이 당황했는데 올해는 왜 이렇게 좀 작년보다는 덜 더울 것이라는 결과가 나왔는지 청장님 한번 여쭐까요?
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년에 저희 장기예보에 의하면 예. 작년 여름철 기온은 평년과 비슷한 정도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랬었죠. 근데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여름철에 저희 더위를 지배하는 기단은 북태평양 고기압 기단입니다. 예. 근데 작년에는 특이하게도 북태평양 고기압 위에 저쪽 대륙에 있는 고기압인 티벳 고기압이 굉장히 활성화돼서 그 예. 위를 덮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북태평양 고기압도 더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들고 티벳 고기압이 더 뜨겁게 만드는 그런 특이한 상황 때문에 예. 작년에는 저희가 예상치 못했던 모든 극값을 경신하는 아주 극심한 더위가 찾아왔었죠. 예. 그렇지만 올해는 그 작년에 그 더위를 그 주도적으로 만들어줬던 티벳 고기압이 예. 그만큼 발달하지 않았다는 게 무슨 전문가들의 그 지금 보고 있는 시각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저희가 이번 연도는 물론 여름은 덥고 그다음에 아까 김 교수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 점점 근래에 올수록 기온이 평균 기온보다는 높아지는 것은 분명하긴 하지만 예. 작년 티벳 고기압 때문에 작년보다는 극값이 나타날 확률은 적다는 것이 예. 저희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기승을 부렸던 티벳 고기압이 올해는 조금 기승을 덜 부리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한다. 그 근거가 있겠죠. 김 교수님 계속 여쭤볼까요, 한번? 아, 네. 작년에 비해서 제가 여기 출연하기 전에 자료를 조금 조사를 해봤는데 예. 어떤 그 눈덮임, 우리 대륙 쪽의 그 티벳 지역의 눈덮임이라든지 그리고 북극의 여러 가지 해빙 상황이라든지 이런 한반도를 둘러싼 여러 가지 기후 조건들이 사실은 폭염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이렇게 봤을 때 작년보다는 조금 폭염을 이끌어내는 그런 조건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조건이 현재 진행되고 있어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말씀 듣기로는 티벳 그 지역에 눈이 굉장히 많이 지금 쌓여가지고 아직 안 녹았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더위를 가져오는 고기압이 발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낮춘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보통 이제 폭염이 예를 들어 작년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그 티벳 고기압이 평년에 비해서 티벳 지역에 눈이 빨리 6월 6월 달에 사라짐으로 인해서 빨리 녹았군요. 빨리 녹아서 지구온난화 때문에 빨리 녹아가지고 그 대륙 고기압이 평년에 비해서 굉장히 일찍 발달했습니다. 그 고기압이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는 6, 7, 8월 하면서 이렇게 두 고기압 세력이 확장이 되면서 한반도가 한 달 내내 이렇게 고기압의 영향권에 드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가능성이 조금 티벳 지역에 아직 눈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고기압이 발달이 조금 느리게 시작되고 있어서 그런 극단적인 조건으로 가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티벳 지역에서 눈이 녹지 않아서 우리나라의 여름이 좀 덜 더울 것이다. 아마 오늘 처음 듣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이제 태풍 종다리도 또 한 몫을 했거든요. 우리나라 폭염에 영향을 미치는 기단은 우선 말씀드렸다시피 북태평양 고기압이 주 기단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륙 고기압인 티벳 고기압이 어느 정도 이제 왔다가 갔다 하는 그 시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 쪽으로 직접 오는 태풍이라기보다는 중국 쪽으로 들어가든지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태풍이 열을 수송함으로써 우리 쪽에 한반도 쪽의 기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게 작년에 종다리 같은 경우가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까지 태풍에 대한 장기 예측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언제 뭐 이렇게 온다는 것들이 지금 밝혀질 수 없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변수들은 있다는 것만 우리들이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은 작년보다는 조짐이 나쁘지 않은데 언제든지 변수는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래서 작년에 폭염 때문에 정말 부산시 차원에서도 피해가 굉장히 컸습니다. 쭉 이렇게 통계가 있겠죠. 실장님 어떻습니까? 네. 어쨌든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은 폭염이 최악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피해 규모도 컸습니다. 실제적으로 그 이전에는 온열 질환자가 많이 발생을 안 했었는데 작년에는 온열 질환자가 208명이 발생하고 사망자 2명에 그리고 재산 피해도 2억 1,200만 원이 났습니다. 내용을 보면 기장군 양식장에 의류가 약 16만 마리 폐사하고 강서구에 돼지 20도가 폐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건 또 공식적인 집계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피해는 좀 더 크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역대 어떤 더위보다 많은 피해를 남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제 양식하시는 분들은
올해도 이 더위가 또 몰려와서 혹시라도 물고기를 폐사해야 되지 않을까 좀 걱정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네. 그 여러 가지 대책은 쭉 추후에 또 여쭙고요. 그 더위는 사실 특히나 이제 어르신들 그리고 이제 어린이들이 굉장히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책들이 좀 있어야겠죠. 예, 대책을 그 보건복지부하고 또 그 부산시에서 많이 이렇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제일 커다랗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낮 동안에 무더위 쉼터를 관공서와 뭐 주민자치센터 또 복지관, 경로당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해서 무더위 쉼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아마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지금 2019년부터는 그 하절기에도 예전엔 동절기가 주로 그 에너지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이제 하절기에도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거. 또 아마 지금 논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전기료 누진 제도 같은 것들을 좀 개편하는 거, 저소득층 이런 것들도 하나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지하나 뭐 장기 질환자나 이런 사람들을 위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좀 더 쪽방이나 옥탑방이나 이런 쪽에 좀 더 많은 바우처를 지급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대책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전체적으로 반지하나 쪽방이나 옥탑방이나 이런 것에 살아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그 분들을 위한 대책을 좀 더 촘촘히 마련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 단순히 뭐 지자체에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 복지부에서도 계속 이 취약계층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고 좀 더 촘촘하게 그 그물망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아까 언급한 것 중에서 제일 기억이 나는 게 무더위 쉼터입니다. 작년에 무더위 쉼터는 야간에 개방을 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기자가 가서 문을 열어봤는데 문이 잠겨 있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논란이 됐던 기억이 있는데 올해 그 무더위 쉼터에 대해서는 좀 먼저 여쭐까요? 어떻습니까? 예. 작년에 저희들이 무더위 쉼터를 한 1,006개소 정도 운영을 했었는데 올해는 그보다 150개소가 증가된 한 1,150개 넘게 운영을 합니다. 그리고 그중에 한 760개 정도에 대해서는 평일에는 밤 12시까지 연장 운영하고 휴일에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폭염 특보가 집중되는 7, 8일에는 한시적으로마나 지역 특성에 따라서 이길 8시까지 연장 운영을 하면서 일부는 냉방 셔틀버스도 운행을 해서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작년처럼 이게 문이 잠겨서 못 가는 일은 아마 올해는 없을 것이다. 예,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의 그 이 상황이 왜 이렇게 됐는지 기상학자가 계시니까 그거 한번 여쭙고 넘어갈게요. 지구 온난화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뭐 지구가 얼마나 더워진 거고 앞으로는 계속 이런 날씨가 나타난다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근본적인 원인은 그 인간 활동에 의한 화석 연료 사용에 의한 그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 온실가스 증가에 따라 지구가 더워진데 그 근본 원인이 있는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미국은 또 아니라고 그것과 상관없다 이래서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 학자들은 대부분 공감한다 이거죠? 네, 그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일단은 지구온난화 대표적인 지구온난화 회의론자, 반대론자로 분류되고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몇 년 전에 학술적으로 한번 그럼 조사를 해보자. 학자들 간에 이 지구온난화가 정말 사실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학자들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냐를 컨센서스를 한번 내봤는데 그렇게 하면은 98%의 학자들은 지구온난화는 인간 활동에 의한 화석연료 증가에 의한 것이다라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98%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이죠. 그런데 왜 이게 계속 이렇게 논란이 되느냐? 그런데 이게 학자들이 아니라 이제 일반 대중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2016년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미국 국민 절반 정도는 지구온난화 다 거짓말 아니냐라는 그런 어떤 인식의 차이, 그런 갭이 굉장히 크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근본 이러한 갭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사실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통 분담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 경제 발전과
화석연료 사용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뭐 경제를 발전하려면 가장 값싼 에너지를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화석연료다. 그렇죠. 예. 화석연료를 써야 경제 성장률도 높일 수 있고 하는 예.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제 성장 부분하고 우리가 이제 지켜야 할 지구에 대한 어떤 소중한 가치들을 지켜나가는 거하고 상충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예. 한쪽에서는 이런 주장을 하고 한쪽에서는 저런 주장을 하는 것이죠. 과학에서 비록 98%의 학자들이 지구온난화가 인간 활동에 의한 것이다라고 하더라도 그 나머지 2%의 말을 인용해서 굉장히 악의적인 또 선동을 하기도 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분들은 대부분 이제 지구 온난화가 이제 환경 문제 탓이다. 이게 저 화석 연료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때문이다. 공감하실 것 같은데 그럼 얼마나 더워진 겁니까, 이 지구가? 지구가 뭐 전체적으로 지금 산업혁명 이후에 지금 1도가 채 안 되게 지금 더워졌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IPCC에서는 지금 앞으로 1.5도 그 상승분으로 막느냐, 2도로 막느냐, 예. 뭐 그런 게 논의가 되는 부분인데요. 예. 우리나라는 특히 부산은 이게 아주 오랫동안 관측이 됐던 아주 중요한 지점이기 때문에 114년 동안 부산은 지금 약 1.9도가 올라갔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전체 지구 평균에 비교해서는 굉장히 많이 올라간 지역이 됩니다. 근데 네. 이 부분은 이제 자연적인 지구 온난화 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도시가 발달함에 따라서의 도시 효과도 또 감안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예. 우리 뭐 기상학자들이 그 부분을 굉장히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화에 의한 거, 이거는 지구 온난화에 의한 거에 나누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114년의 관측 증거로서는 지금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아까 김 교수님 말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논의 사항은 있기는 하지만 예. 분명한 관측 자료, 증거로서는 지금 지구가 점점 더워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특히 부울경 지역도 더워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예. 자, 분명히 더워지고 있습니다. 근데 한반도를 둘러싸서 기후변화가 뭐 아열대로 바뀌고 있다. 이런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는데 그러면은 뭐가 걱정이 되는지 사실 당장 더워진다는 것 외에는 우리 국민들이 어떤 부분에서 걱정을 해야 되는 건지 이거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떻습니까? 김 교수님 한번 여쭐까요? 네. 이게 기온이 만약에 서서히 이렇게 지구온난화가 진행이 된다면 거기에 우리가 충분히 적응하고 대비할 시간이 있게 됩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지금 지구온난화 이면에 감춰진 또 하나 무서운 점은 뭐냐면 극단적인 기상현상이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온도가 서서히 증가함과 동시에 극단적인 우리가 확률 분포로 따지면 양 끝에 나와 있는 폭염이라든지 그리고 가뭄이라든지 그리고 한파, 겨울철에는 또 한파 역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예. 이러한 극단적인 기상 현상에 의한 경제적 피해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취약계층이 이러한 극단적 기상 현상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사회 안전 측면에서 굉장한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죠. 예. 총장님 뭐 한 말씀 더 여쭐까요? 이 지구온난화에 좀 아까 언급이 됐다시피 지금 가장 무서운 것은 이 기온이 상승하는 것 외에도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극한 값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좁은 한반도에서도 예. 한쪽은 폭염이 일어나면서 한쪽은 냉해 또 집중호우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극한값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사회 안전망이라든가 지금까지 구축해놨던 여러 가지 산업에 의한 우리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구축해놨던 것들을 예. 다 새로 만들어야 되는 지경까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예. 걱정 때문에 지금 더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부터라도 이제는 더 이상 기온이 올라가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그냥 단순히 기온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상치 못하는 다른 대비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극한 상황이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지성 호우도 그렇고 폭염도 그렇고 한파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다 어떤 그 지구 온난화라는 선상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극단적인 상황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저는 이제 아까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럼 이제 우리나라가 더워지는 것, 그럼 앞으로 우리 생활을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 건지 그걸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생활은 일단 뭐 폭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여러 가지 뭐 제약이 있잖아요. 산업에도 제약이 있을 수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실외 활동의 부분에 있어서 대폭 그런 부분들이 좀 줄어들어야 된다는 것은 우리 산업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구조나 이런 내용들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기온이 높아짐에 따라서 어떤 것들을 대비하고 단순히 방어하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 생명도 위험받을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 인프라부터 모든 것들을 다 바꿔줘야 한다는 그런 어려운 면에 취할 수 있기 때문에 한두 가지 꼭 집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 농업이면 농업, 어업이면 어업, 우리 산업 전반에 그다음에 사회, 문화, 뭐 주택 뭐 등등해서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져야 되는 어마어마한 변화 때문에 그런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준비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어렵게 되는 부분이죠. 김 교수님. 네. 일단은 우리 삶의 변화가 아직 저는 심각하게 우리한테 다가오고 있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 이면에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들을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2015년 12월에 우리가 이제 파리 기후 협약이라는 거를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참여해서 맺었습니다. 이 파리 기후 협약의 핵심은 그러니까 우리 유일동 청장님께서 이제 전 지구 평균으로 1도 정도 상승했다고 하는데 이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에서 막아보자라는 것을 전 세계가 협의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5도로 막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사실은 고통 분담이 시작이 돼야 됩니다. 화석 연료를 각 국가마다 이제 배출량을 우리가 2030년까지 요 정도 선에서 억제하겠다라는 어떤 약속을 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한 건데 이게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갑자기 몇 년 뒤에 그 조약을 탈퇴함으로 인해서 그 조약의 어떤 구속력이 아직까지 많이 약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는 어떤 강물의 흐름을 이렇게 막아낼 수 없듯이 그런 어떤 고통 분담의 시기가 곧 다가올 거라고 분명히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막을 수가 없거든요, 도저히. 따라서 그런 고통 분담이 시작되면 결국은 국민들은 기본적으로 에너지 가격 상승이라는 그런 어떤 현실적인 그 일에 당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지구온난화 문제의 해결책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그리고 낭비 없이 그리고 더 작게 써서 화석 연료의 비중도 줄여나가는 그러한 일들인데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 국가적인 비용으로 지출이 되고 국민의 세금으로 또 지출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기가 곧 다가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금부터 우리가 대응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극단적인 이 더위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게 전 지구적인 뭐 이슈라고 하기에는 그냥 그렇게 해서 바라보기만 하기에는 너무 이제 다가왔던 문제다. 지금 이제 성큼 다가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그래서 이제 당장 올여름에 여러 가지 계획을 보관을 말씀해 주셨는데 실장님께 또 여쭙고 싶은 게 그러니까 무더위 대책이 이제 무더위 쉼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여러 가지 대책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무더위 폭염을 대비하기 무더위 대책으로서는 저감 시설이 많은데요. 저감 시설에는 그늘막도 많이 설치합니다. 그늘막이라든지 아니면 쿨링 포그라 해서 그 안개처럼 물을 쏘아서 하는 부분, 그 다음에 그 쿨 베이버먼트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쿨시티를 하는 도시 전체를 시원하게 만드는 그런 저감 시설이 있습니다. 그럼 뭐 물을 뿌리고 다니는 겁니까? 뭐요? 그리고 그 물을 뿌리는 거는 일반적인 살수고, 그거는 뭐 간선도로나 주요 도로에 살수하는 거고 대신에 일단 자동차 정류장이라든지 어떤 그런 쉼터에 쿨링 포고라 해서 그 안개처럼 찬물을 쏘아서 열을 식히는 그런 방법, 그리고 쿨 베이버먼트는 도로 포장면이 열에 약해서 많이 그 소중 변형이 일어납니다. 그런 걸 막기 위해서 그 단열을 할 수 있는 그런 포장을 하는 그런 구간도 일부 있습니다. 이미 그러면은 그 포장을 할 당시에 폭염을 감안해서 그게 녹지 않는 그런 재질로 포장을 한다고요? 조금 강하죠. 강하고 온도가 한 5도 내지 10도 정도를 낮출 수 있는 그런 포장재를 포장한 곳도 일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물도 이렇게 분사를 하고 또 포장재 자체도 이제 그 열에 강한 포장재를 했다. 그 외에도 이제 매뉴얼 같은 것들도 좀 손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그전에는 매뉴얼이 없었습니다. 한데 작년 9월에 폭염이 일반 재난에 포함되면서 자연재난에 포함됐습니다. 하면서 우리 시도 올해 4월에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이라는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예. 그 매뉴얼을 보면 폭염 수준, 위기 상황 수준별 행동 요령이라든지 우리 각 부서에서 해야 될 임무와 역할들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절차에 따라서 상황 TF팀을 구성 운영하고 그다음에 뭐 온열 질환 관리자 센터라든지 아니면 재난 도우미도 운영하고 그리고 그 온도가 38도 이상으로 올라갈 경우에는 폭염 경보 심각이 발령되면서 예. 우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합니다. 38도가 넘어가면 네. 재난안전대책본부가 본부를 운영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당장 어떻게 움직여지는 겁니까? 본부를 운영하면 그게 우리 시의 담당 부서에서는 비상근무를 합니다. 비상근무를 하면서 실제적으로 그 매뉴얼에 있는 대로 그 재난 도우미 내지는 각종 시설에 대한 점검 그리고 그 시설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그다음에 상황 현장 대응반도 있고 해서 여러 예. 분야에 따라서 각 그 매뉴얼대로 행동을 하고 그다음에 대응하고 그 뒤에 복구가 어찌 될 것인가에 대한 준비도 하고 그런 예. 게 재난 본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재난 대응 본부가 차려지지 않으면 제일 좋은 건데 일단 위기 대응 매뉴얼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 근데 저는 이제 지나다니면서 여담입니다만 이렇게 횡단보도에 우산 같은 거, 양산 같은 게 이렇게 씌워져 있는 거를 종종 보게 되는데 네. 이건 뭐 지자체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게 그늘막입니다. 예, 그늘막 설치가 일부 뭐 몇 가지 형태가 있지만 대부분은 양산처럼 크게 해서 시민들이 그냥 걸어 지나간다 하더라도 그래도 따뜻한 햇볕을 차단할 수 있는 그늘막을 군데군데 설치를 해서 폭염 저감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폭염 저감 대책을 쭉 들으셨는데 교수님께서 좀 하시고 싶은 말씀 있을 것 같아요. 취약계층에 대한 얘기들. 예, 뭐 물론 취약계층 문제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 기상청장님도 말씀하시고 또 기상 관련 학자님도 말씀하셨지만 금년이 조금 작년보다는 좀 나아진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로 보건복지부하고 의학학회에서 발표하기로는 예. 1도가 증가할 때마다 사망률이 3%씩 증가하고 폭염이 7일 이상 지속되면은 9% 이상의 사망률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지금 얘기는 금년이 조금 기온이 덜 올라가고 여름이 좀 짧아진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대비는 해야 하지 않겠나.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우리 지금은 온난화로 인해서 한반도에 폭염에 대해서만 주로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는 기상학자들의 예측에 의하면 해수면 상승도 아주 커다란 위험이라고 이렇게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해수면 2030년에 그거를 한번 읽어봤더니 한반도의 4.1% 정도가 치아 침하를 해수면보다 낮아질 거라고 그렇게 예측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면은 결국 거기에 그 해수면 해안가에 계신 분들이 살고 있는 곳에 커다란 위험으로 닥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것들이 꼭 취약계층의 문제만이 아니라 전 인류 또는 우리 전 국민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좀 단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그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지원 시스템을 만들어야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지구 온난화라든지 아니면 또 엘니뇨 현상이라든지 그 수면 상승이라든지 핵 폐기물로 인한 이런 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수님께는 좀 제가 좀 더 대비하는 게 구체적인 좋겠다. 질문을 한번 좀 드리고 싶은 게 무더위 쉼터를 만들어 놓으면 어르신들이 잘 찾는지 왜냐면은 무조건 무더위 쉼터 만들어 놨으니까 다들 가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그 무더위 쉼터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우리 복지관으로 얘기하면요, 복지관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무더위 쉼터에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고요. 이용률이 높지 않다고요? 네. 그거는 우선 더위에 그 무더위 쉼터까지 찾아온다는 것 자체도 그것도 고통이죠. 그런 게 하나 있고 또 무더위 쉼터에서 여러 사람들이 좀 안락하게 앉아 있을 수 있거나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을 할 수 있거나 그런 게까지는 아직 서비스가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희 같은 경우 동래구만 가지고 예를 든다면은 독거노인이 한 8만 명 됩니다. 그 중에
기본 돌봄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한 800명 정도 됩니다. 예. 그러면 한 10% 정도 받는 거죠. 그분들의 경우는 아까 했듯이 기본 돌봄이든지 해서 안전 교육도 받고 또 폭염 대비도 하고 그다음에 응급한 상황에서는 병원으로 이송도 될 수 있고 예. 그렇게 포격처되는 사람들이지만 나머지의 경우는 아까 했듯이 차상위 계층이라든지 또 한계 계층이라든지 또 거동이 어려운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쉼터가 별로 효과를 보지 못한다. 자, 부산시 차원에서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나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오지 않으면 무더위 쉼터를 만들어놔도 이거 무용지물 아닙니까? 근데 저희들이 무더위 쉼터를 운영해 보면 나름대로 찾아오는 분 찾아오긴 하는데 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쪽방촌에 있는다든지 아니면 일부 토큰 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일부 이런 시설에 대해서 약간 외톨이 행위라 해서 찾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쪽방촌에 거주하는 분이나 토큰 노인을 대상으로서는 냉방용품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런 이 특보가 발생할 경우에는 빨리 상을 전파해주고 그리고 평소에 저희들 홍보물로 여름철 건강의 낙이라는 홍보물을 전달해서 그 여름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는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오실 수 있게끔 뭔가 이게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오셔가지고 가만히 쉬는 게 아니라 뭔가 재미있는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한다면 그러면 좀 더 홍보 효과도 있고 와서 좀 시간을 보내더라도 좀 지루하지 않게 보내실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점들도 뭐 착안하고 계시는가요? 어떻습니까? 예, 일부 구청에서는 무더위 쉼터 이렇게 복지관 내지는 마을 해관 센터에서 오락 프로그램 같은 걸 운영해서 이게 독거 노인이라든지 이런 관심을 가지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의 반응이 좋다라고 하면 좀 더 확대해서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이 무더위 쉼터를 찾을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뭐 말씀 청할까요? 뭐 교수님 한 말씀 더 해주시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찾을 수 있는 뭐 동래구를 당연히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지금 보건복지부도 그렇고 부산시나 각 지자체에서도 폭염 대비해서 무더위 쉼터도 만들고 바우처도 하고 등등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가 있는 게 아까 했던 바우처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중에 65세 에너지 이상, 바우처 말씀하시는 에너지 거죠? 바우처. 네. 아니면은 6세 미만에 있는 가정에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아까 했듯이 좀 차상위 계층이라고 할까 아니면 그런 사각지대에 많이 놓여 있기 때문에 그거는 사회복지 서비스로 아까 했던 쉼터만 가지고는 해결하기가 어렵고 그쪽에 대한 내용을 좀 더 강화시키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총장님. 제가 기상학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작년에 제가 예보 총괄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정부 폭염 대책회의에 계속 참석을 했었습니다. 보니까 여기 지금 부산 지역은 대부분 도시에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가장 취약하고 지금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이 나오는 지역이 농촌 지역입니다. 작년에 우리 48명의 사망자가 폭염 때문에 있었는데요. 이 48명은 연평균 10명임을 감안할 때 거의 5배에 가까운 사망자가 작년에 발생을 했었거든요. 근데 대부분 농촌에 계시는 어르신분들이 밭일, 농사일을 하시다가 갑자기 이제 열사병에 의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러니까 본인도 인지하지 못하고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열사병은 이렇게 점차 몸이 나빠지는 게 아니라 인계치만 넘으면 큰일을 당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작년에 행안부를 중심으로 해서 부산시도 그렇고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굉장히 폭염에 대한 대응 대책을 많이 제대로 잘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때 느꼈을 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 도시에서 살고들 계시지만 농촌에는 우리 어르신들이 계시니까 행안부 주관으로 작년에 그런 거를 했습니다. 농촌에 계시는 부모님, 조부모님들에게 전화 한 통화씩 하기. 그러니까 더위가 그렇게 되면 낮에 나가시지 말라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그래서 우리 부산 지역은 부울경 지역도 있고요. 부산 지역에 계시는 또 농촌에 우리 어르신들을 갖고 계시는 이런 모든 시민들이 그런 전화하는 그런 것도 대책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말 더울 때는 이제 시골에 계신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넣어서 낮에 좀 일 나가시는 거는 오늘은 좀 자제하십시오라고 이렇게 권고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대책이다.
왜 우리 시에서 그런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부모님께 안부 전화 드리기 캠페인을 통해서 어쨌든 우리 사회에 더 철저하고 좀 긴밀한 유대 관계를 만들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 산업 현장도 폭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이제 실외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대책 마련하고 있는지요? 예, 현장 작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물, 그늘 휴식입니다. 그래서 그 작업자 안전을 위해서 우리 현장에서는 휴식 시간제라고 해서 히트 브레이크라고 합니다. 예. 이는 오후 2시부터 5시가 가장 더운 시간인데 이 시간 중에 1시간씩 그 작업자가 휴식을 하도록 해서 안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작업자가 쉬고 나면 공사 기간이 좀 늦어지기 때문에 일부 작업장에서는 이런 공사 기간 준수를 위해서 폭염 대책을 지키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들은 공기 연장 사유에 이 폭염도 추가를 해서 설계 변경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필요할 때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폭염 대책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고 여러 가지 현장에 또 45개 현장에는 그 현장에 그늘막도 설치해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덥다 그러면 직접 가서 뭐 계도 활동도 하고 더 이상 이제 작업 그만하십시오라고 말씀도 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필요시 현장 점검을 하면서 폭염 대책을 최소화를 당부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어르신들 얘기만 해서 그 어린이들 있지 않습니까? 약자들, 뭐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데도 폭염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보관을 마련하고 계시는지요? 네,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이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그 관리자들한테 폭염 특보가 오면 문자 서비스를 보내주고 그다음에 냉방 시설 점검도 하고 그다음에 안전 교육 같은 걸 실시합니다. 이제 어린이 관련해서 이제 요즘 문제가 됐던 게 통학버스 안전이었습니다. 그렇죠. 통학버스 하차할 경우에 다 내리지 못해서 문제가 됐었는데 우리 시는 통학버스 하차 시에 맨 뒷좌석까지 확인이 가능한 하차 확인 장치를 통학버스 전체 한 1,552대에 설치를 해서 배를 눌러야만 출발했어요. 그래야만 이게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 장애인 대책도 한 말씀 또 여쭙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해서 무더위 쉼터까지 못 간다 이런 말씀도 잠깐 해주셨는데 장애인들을 위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요? 장애인은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이동하고 생활 편익 정진을 위해서 우리가 특별 차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장애인 중에서 잘 움직이지 못하는 장애인은 가정에 응급 안전 알림 서비스라는 장비를 설치해서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그게 119로 신속하게 통보가 가능하다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은 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실제로 잘 운영되는지는 이 더위가 와봐야 알 수 있는데 제일 좋은 거는 이제 폭염이 오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폭염에 대한 대책 이렇게 뭐 단기간으로 마련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어떤 그림들을 만들어야지 지구 온난화도 방지하고 또 폭염도 막을 수 있는 건지 그걸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 교수님부터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우리가 어떤 지구 온난화의 대책을 강구할 때 이것이 기후 문제다 뭐 이렇게 국한할 게 아니라 사실 요즘 가장 핫 이슈는 뭐 지구 온난화보다 미세먼지, 환경적인 이슈가 보다 큰 문제고 또 이제 최근 굉장히 큰 안전사고들, 국가적인 안전사고들에 수년 전에 발생했던 안전사고들에 대응해서 정부가 국민 안전을 굉장히 중요한 어떤 키워드로 삼고 이렇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지구온난화 이슈를 어떤 국한된 기후 문제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국민 안전 그리고 기후와 환경이 결합된 복합적인 그런 문제 그리고 또 이제 또 경제 발전 이 세 축을 놔두고 종합적인 어떤 대책이 이루어져야지 이게 대응책이 나오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제 발전을 하기 위해서 무조건 화석연료를 쓰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따라서 이거를 어떤 한 가지 국한된 요소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바라본다면 절대 답이 나올 수 없다라는.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 계속해서 강조해 주시는데 청장님도 뭐 한 말씀 여쭐까요?
뭐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이 뭐 가장 뭐 저희 쪽 중요하죠. 입장에서는 과학적인 면에 있어서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저희 기상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기상기후 측면에서 과연 앞으로 어떤 형태로 이런 기후가 바뀔 것이냐를 네. 예측하는 정보를 만들어서 사회 각 분야에 전달해 줌으로써 대응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저희 기상청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예. 저희가 이제 기후 전망을 나온 것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저희는 시나리오를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예. 그 중에 하나가 지금과 같이 온실가스를 그대로 사용하고 별 감축에 대한 것들에 대한 신경을 덜 썼을 적에 네.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멀리도 아니고 지금 당장 21세기 후반, 2세기에 뭐 2071년부터 2100년까지가 온도도 기하급수적으로 좀 늘어나고요. 예. 더 그거 한 건 뭐 이쪽 부울경 지역을 얘기하면 지금 온도가 평균이 14.4도에서 네. 18.3도로 약 4도가 상승하게 되고요. 그 부분에 잘 그 피부로 못 느끼시면 저희 폭염 일수가 예. 1년에 부울경, 특히 부산에면 7.5일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게 이대로 그대로 간다 그러면 40일 정도로 늘어나고요. 열대야 날수도 지금 7.8일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도 57.7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최악의 시나리오는 아닙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지금보다 더 쓰는 경우가 최악의 시나리오죠. 예. 그러니까 지금과 같이 유지를 하더라도 이런 시나리오, 최악의 시나리오들이 만들어지니까 폭염이 40일 정도가 그거 한다 그러면 2.5일에 하루씩은 지금 계속 폭염 때문에 지내야 되고 예. 그다음에 열대야가 57일, 60일 가까이 된다 그러면 예. 하루 걸러 한 번보다도 더 많이 밤에 잠못을 이루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정도로 좀 심각할 것이라는 것이 좀 인식이 좀 돼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김 교수님 의견에 동의하는 게 예. 일단은 좀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향으로 좀 아껴 쓰고 좀 적게 효율적으로 쓰는 방향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그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이제 화석 연료를 되도록이면 줄이고 또 그 자동차도 이제 전기 쪽으로 좀 이렇게 쭉 이어가고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좀 고무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좀 놓치고 있는 것들 뭐 이런 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김 교수님 한 말씀 해줄까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4차 산업혁명에서 하이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절감하는 기술들이 아직까지는 비용에 비해서 굉장히 저효율입니다. 그래서 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과학계에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러기에는 아직까지 많은 시간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서 예. 여기에 대한 어떤 또 이제 그걸 보조금으로 또 해결을 하는 부분 굉장히 또 많은 돈이 드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문제는 예를 들어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한다고 해서 예. 그걸 그냥 무조건 반겨야 할 상황은 또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냐면 예를 들어 태양광 발전 문제가 요즘 조금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태양광 발전기를 집열판을 설치하기 위해서 나무를 다 산을 민둥산으로 만들어버리고 또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환경 파괴를 또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복합적인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다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부산시청에서도 좀 이렇게 식수를 한다든가 숲을 만든다거나 그리고 좀 자연 훼손을 좀 줄인다거나 이런 노력도 좀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 폭염 재난은 단기 대책뿐만 아니라 중장기 대책으로 이게 가야 된다 생각 들고 그래서 우리 시는 우리 민선 7기 오거돈 시장의 공약 사업이기도 하지만은 숲의 도시 부산 만들기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미세먼지 저감도 하고 도시 열섬 현상도 줄이기 위한 도시 숲 조성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27개 과제에 2,07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가 도시 숲을 조성합니다. 김 교수님부터 마무리 한번 여쭐까요? 네, 우리 지구온난화 문제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순히 기온이 상승한다라는 그런 차원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더 극단적인 현상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까 가장 좋은 예로 태풍이 들어왔을 때 해수면 상승, 얼핏 생각하면 해수면 상승하고 태풍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굉장히 재난은 복합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해수면 상승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태풍이 들어왔을 때 그 재난은 훨씬 더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형태로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미리 앞으로 일어날 그러한 복합 재난에 대해서 지구온난화에 의한 복합 재난의 대응을 미리 하지 않으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재해는 우리가 예상 밖의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 예, 교수님. 예, 저도 아마 비슷한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요. 우선 이런 기온 상승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위기랄까 새로운 위험이라는 거를 얘기하는데 어쨌든 기온이 상승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수면 장애가 발생해서 뭐 졸음 운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산업재해가 많이 증가한다든지 등등 모든 것들이 인간의 삶을 상당히 어렵게 하는 그런 위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약간 사회정책적인 관점에서 좀 규범적인 말씀이지만 역설적으로 지금까지 여러 가지 대책들이 오히려 에너지를 더 많이 사용해서 더 온난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에너지를 좀 절약한다는 인식이라든지 아니면은 핵폐기물이나 뭐 아까 얘기했던 온난화나 엘니뇨나 이런 것들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든 지구를 보호하는 이런 대책들을 좀 심도 있게 논의해서 그런 수단들을 투입하고 그다음에 자연 환경에 친화적인 그러한 산업을 좀 육성하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그냥 예를 들었던 뭐 예전에 들었던 표가 하나 생각나는데요. 인간은 지구를 필요하지만 지구는 인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자연의 환경을 다시 재회복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정책들이 펴졌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 실장님 마무리 발언 청하겠습니다.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께 안부 전화드리기 캠페인에 좀 시민들께 적극 동참도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주위에 독거노인이나 장애인들이 많이 있을 건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다 함께 그 무더위를 날 수 있는 그런 그 여름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우리 시도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안전도시 부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든지 안전이라는 거는요, 이제 디테일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좀 더 취약한 뭔가가 보인다면 지체 없이 뭐 시와 좀 논의를 한다거나 담당 지자체와 좀 논의를 해서 고쳐나가는 게 한 사람, 10사람 몫을 안전을 찾아오는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청장님 마무리 발언 해주시죠. 예, 현재 폭염 현상은 더위로 인한 생활의 불편함이나 고통 감소 정도의 현상이 아닙니다. 생명을 위협할 수 있도록 재앙에 가까운 아주 위험하고 엄중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폭염은 특히 사회 취약계층의 가장 어려운 그 자연재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뭐 부산시 실장님도 계시지만 취약계층을 위해 폭염에 대비한 모든 사회 안전망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고요. 기상청은 정부 혁신 사업으로부터 작년 6월 1일부터 폭염에 관한 영향 예보를 시범 운영했고 올해 6월 1일부터는 정식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단순히 최고 기온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보건, 축산, 농업 등 여러 가지 산업, 사회에 관련돼 있는 전반에 야기될 수 있는 폭염에 관한 피해에 관한 내용도 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이 활용해 주시기를 좀 말씀드리고요. 저희 기상청은 부산시 지자체 그리고 언론과 함께 폭염 영향 예보와 더불어 기상청에서 재난 대응의 기본이 되는 기상 정보를 생산해 내고 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기상 정보를 발표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저 기상청 홈페이지 들어가면 정말 다양한 그 데이터들이 쭉 모아져 있는데 그게 이제 홍보가 많이 안 돼가지고 잘 모르고 왜 없느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오늘은 또 그 점을 마지막에 강조해 주시는군요. 자, 여름은 더워야 제맛이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작년 여름은 정말 맛을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참담했습니다. 너무 더워서 그냥 속수무책으로 피해만 입었는데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를 잃고도 외양간마저 못 고친다면 정말 안 되겠죠. 올해는 더위 피해가 입을 만한 곳은 없는지 다시 한번 미리미리 좀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사포커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